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곰곰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명찰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명찰이 너무 작아서 주문을 잘못했나 약간 했는데 그래도 읽히시죠? 이름이 우리 이제 지금 조한무 기자만 이슈잡부라고 별명이 붙었고 나머지는 별명을 다들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름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 이제 이름을 나중에는 달지 않아도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저희 기자들의 이름을 잘 외우실 수 있을 때까지 잘 달고 있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1부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강경훈 기자가 1부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김건희 씨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김건희 씨, 윤석열의 와이프 네. 김건희 여사가 14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불응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주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삿대질. 더 이렇게 막 짜증이 예, 막 심기가 불편하고 안 그래도 아침에 또 와이프랑 싸우고 왔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신경질을 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갑자기? 안 보시고. 갑자기?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사랑의 편지를 갑자기. 예. 네. 네, 안 그래도 이상하고 한다. 재밌는 짓을. 너무 웃겨. 네. 홍민철은 못하는 행위니까. 저는 네. 귀가 같이 빨개져 지금. 남이 하는 거 옆에서 왜 본인이? 빨개져. 민철 선배가 귀가 지금 빨개지셨어요. 네. 부럽다. 이 소식 때문에 좀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검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거는 그 명태균 게이트, 네네.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명목으로 출석하라고 한 거예요. 네. 원래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하다가 올해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고 그 한 2월 달부터 검찰 쪽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김 여사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그 소환 날짜를 특정해서 알려줍니다. 14일 출석하라고.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여사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김건희 씨라고 해야 되죠. 김씨. 네, 김 씨. 네. 김씨. 편하게 김건희라고 하시죠. 김 선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할까요? 안 붙이고.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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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건희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소환 날짜를 딱 박아가지고 이날 출석해라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죠. 아니 근데 뭐 하실 일 없으실 텐데 그분 요즘? 뭐 강아지 산책 같은 거 정도 하지 않을까요? 뭐 술은 드시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별로 뭐 출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일정이실 텐데. 그렇죠. 일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쨌거나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조사받을 게 좀 많은 상황이에요. 이 명태균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무상으로 받았다. 뭐 뇌물수수 혐의도 있고. 그렇죠. 그 재보궐 선거부터 해서 뭐 지방선거 총선에 이제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맞다. 예. 통일교 간부로부터 이제 목걸이 받고 그쵸. 뭐 명품 가방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일단 김건희 씨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그 뭐라고? 내용이 좀 웃겨요. 특정 정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조사를 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뭐 대선 후보신가?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뭐 전직 대통령인가? 뭐지? 그리고 약간 어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렇지. 대선 때 특정 정당 공천 개입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검찰총장이구나. 네, 약간 검찰병도 약간 있는 것 같아. 검찰총장. champion. 검찰.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네. 이 검찰의 수장이고 그때 대통령이고. 많이 했겠구나. 그때도 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한동훈이랑도 통화를 많이 했잖아. 이 하던 사건은 가락이. 이때 하셔야 되고 이 어. 사건 지금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네.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쵸. 또 그렇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뇌물죄로 기소됐잖아요. 그 말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그걸 검찰 소환도 없이 했었다. 뭐 대면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으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아, 전직 대통령이랑 본인은 동급으로? 네.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부르냐 이런 거죠. 오, 네. 너무 자아가 비대하시네.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도 어. 대선 이후로 미뤄지지 않았냐. 아, 본인을 지금. 아, 본인을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급으로. 네. 진짜 자아가 비대하다 못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 사유서를 좀 보면서 좀 약간 재밌더라고. 근데 처음에 좀 신경질 났던 게 좀 누그러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러면서 대선 끝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어. 근데 김건희는 지금 아무런 신분상 어떤 지위가 없는 상태거든요. 보호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아니, 근데 자연인이에요. 누가 보면 본인이 전직 대통령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대체?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파면됐어.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연기를 왜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뭐 자기가 뭐 되는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약간 망상이 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이분들은 지금 아직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들만의 예. 그런. 근데 당이 걱정되긴 하겠죠. 국힘. 자기가 피해를 줄까봐. 그렇죠. 여기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온갖 게 이제 나올 텐데 이게 국민의 영향은 주겠죠. 국힘에. 대선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긴 어렵다. 주긴 주겠죠. 네. 국민의힘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도 있죠. 아니 뭐 이미 가루가 된 거 아닌데 뭘 영향을 얼마나 뭐.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충심이 강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받으면 망합니다, 우리. 걱정 마세요. 이미 망했거든. 뭐 이런 거라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논평할 것도 별로 없고 맞아요. 딱 세 글자로 되잖아요. 너 뭐 돼? 그러니까 뭐 되시는지. 진짜 이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약간 급하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네. 딱 그 구속이 되는 순간. 심리적으로. 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망상 수준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당대표 같기도 하고, 검찰총장 같기도 하고, 대통령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재떨이에 가려나 뱉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요런 상황은 이제 사극에서나 등장하는 거라. 있잖아요. 권력을 누리시던 중전께서 이제 막 비슷하잖아요. 또 막 주술 막 하고 인형이 맞아. 맞아. 딱 그 캐릭터라서 실제로 급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라서 맞아요.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죠. 중전 시절에 뭐 마땅히 표현할 게 없어. 영부인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는 이제 검찰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황제 조사 받았죠. 네. 그랬던 거라서 출장 조사.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또 그런 오히려 그렇죠. 좀 그런 빌미를 또 사전에 많이 그런 준 게 거 협조해 아닌가.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로 보는 거죠. 니들 그려놓고 나한테 조아려 놓고 이제 와서 왜 나를 불러? 약간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한테 제출한 사유서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검사 네. 너네가 저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어. 네, 라는 맞아요. 얘기를 그런 한 것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바로 검찰이 그러니까 강제 조사해야죠. 검찰 다워야 한다 이럴 때는 검찰의 본질은 개니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 무너진 권력을 물어뜯는 거거든요. 하이에나 네, 같이. 그래서 잘 물어뜯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곰곰이님 왜 이렇게 차분하시지? 이런 건 별로 화가 안 나요. 아 그래? 별로 화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우. 약간 측은하죠. 짜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짜친데. 이게 권력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신이 권력을 잃었을 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권력을 잃으면 바로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네. 뭐 방송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자기가 권력을 쓸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방송도 열심히 나가고 이런 걸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정치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저것도 보면 통화 내용 보면 권력을 굉장히 사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사적 관계, 권력에서 맺었던 관계를 아마 사적 관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누리잖아요. 권한을 막 쓰기도 하고 안 좋게 쓰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딱 잃었을 때 이게 공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더 이상 그 공적 관계가 아니게 되면 그냥 남남이 되고 너는 검사 나는 일반 시민으로 격화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죠. 얘네가 나한테 충성했던 애들인데 지금 이제 와서 이러냐. 여전히 사적 관계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무슨 엄청난 생각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남편 때문에 어찌됐건 계속 검사들이 자기한테 설설 기는 것만 봤던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의 순간이 왔다. 네, 맞아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포토라인에 세워야지. 딱 그때가 되어야 아마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해도 심리적으로 안 되는 거였을 텐데, 아, 내가 진짜 파란색 옷을 입는구나, 라는 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그래서 맞아요. 더 이상 이렇게 막 그 좋아하시는 꾸미기 이런 거 못하고, 거기서 이제 정말 초췌하게 그 죄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현자 타임이 오겠죠. 한 7년 전쯤에 최순실이 이제 특검에 처음 이제 출석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출석하면서 처음 출석할 때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 법무부 소송차에서 내려서 포토라인 이제 있잖아요. 사진 카메라 찍을까. 유명한 사진. 그럼 이제 막 무슨 구호를 외쳐. 출석하면서. 본인이? 뭐 정치 특검 뭐 물론 나는 뭐 피해자다. 아. 이런 소리를 질러요. 아. 김건희가 그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아, 구호 미리 준비하라고? 아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슷한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그분 어머니한테도 배우실 게 많으실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법정 구속시키니까 그렇게 난장을 부리셨다고. 아, 그렇죠. 뭐 소리 지르고 뭐 우리 사위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 소리 사이가 검찰총장인데. 그때는 그럴 자신이 있었죠. 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형 추가됩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형 추가되니까 그래서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제가 사과를 드리면 다음 소식. 다음 소식 가시죠. 네, 다음 소식.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이 점점 뭐 거의 극우 세력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거의 극우 집회를 방불케 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윤어게임, 부정선거 이런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사실 우리 기자들은 거의 좀 약간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 앞에서 그쵸.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각종 군가에다가 괴성과 욕설. 양양가라고 있는데 네. 이 몸이 죽어서 맞아. 나라가 막 산다면 너무 싫어. 맞아. 이슬 같이 죽으리라. 그만하세요. 그런 노래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유세 현장에서 들리더라고요. 그 약간 약간 몇 달 전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너무 몸이 좀 힘들어졌어요.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네, 김문수가 어제 울산이랑
부산 유세를 갔는데 저희 정치부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영상도 찍어서 올렸는데 잘 네. 좀 시청자분들이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올려줬어요. 저는 보고 우리 회사 앞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늘 한 달 보던 전, 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회사 앞을 그 모습인 줄 알고 일단 태극기와 성조기 세트는 기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깃발 세트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문수 하면 대통령 이런 구호를 하는데 그게 예전에 윤석열 그쵸. 대통령 했잖아요. 그리고 회사 앞에 들렸던 그 구호랑 맞아, 거의 맞아. 똑같은 박자에 그분들이겠죠. 그렇죠. 똑같은 연호를 분들이. 하고 태극기 원래 저런 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울분에 찬 고함 소리 뭐 이런 것들. 어제 유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울분에 찬 뭐가 그렇게? 젊은 청년이 수산시장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뭐 어떤 깃발이 있었냐면 일장기도 있었어. 심지어. 뭐야 그거? 예. 왜 그러시냐. 야,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수사하라 뭐 이런 깃발도 든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성적이도 모자라서 일장기까지 등장했다는 게 나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 후보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선거판에 일장기를 들고 나타난다. 이거는 좀 약간 상식을 좀 그쵸. 초월하는 아니, 그런 근데 장면이었던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예전에 왜 그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그쵸. 해서 네. 논란이 된 바 있기도 하죠. 네, 그런 거랑 또 맥락이 또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네. 일장기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식 선거 현장에. 그러니까요. 네. 선거판 완전히 오염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친일 논란도 있고 이제 극우 성향의 김문수 대선 후보로 선출한 당이고 김문수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쵸. 밝히면서 또 후보가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네. 입장은 안 나왔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김문수 유세 현장이 그렇게 되는 거는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같기도 해요. 이상한 일은 아닌데 뭐 상식에 비춰보면 이상한 일이죠. 국힘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은 아닌 거고. 네. 걔네들이 원래 네. 지금 이미 뭐 비상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좀 약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회사 앞에 현재 판결 이후에 그런 소란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저 현장을 봐야 되는구나. 김문수 네. 그 현장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생각하면 좀 뭔가 스트레스가 엄습해 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저걸 계속 취재해야 되는 이승훈 기자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네. 근데 정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영상 정말 이 국힘 영상 열심히 찍고 계시거든요. 이승훈 기자가 영상 보면 제가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민중예술회에서 올라오는 국힘 영상들 좀 보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서 요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게 후보 말고 찍어오는 기자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승훈 기자 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 친구는 되게 재밌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친구라서 아마 즐겁게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 이러면서. 처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좀 힘들 거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걸 몇 달 동안 들으면 이제 돌아버리죠. 그리고 김문수가 또 가면 갈수록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영향을 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이제 윤석열 탈당 얘기가 이제 그죠? 불거져 나오는 거라. 근데 그 국면에서 이제 어쨌든 요 분들이 준동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격해질 수 있거든요. 현장이. 폭력적으로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상황은 격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니네가 우리의
우리의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냐. 예. 윤 어게인이 어쨌든 핵심 구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김문수한테 또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또 이상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김문수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낼 거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러면 부정선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TV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 질문을 받겠죠. 네, 그래서 요게 좀 국민의힘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국민이 보는 시선과 또 요런 이제 지지자들의 시선이 충돌하는 게 유세 현장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지를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국힘 이 사람들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연호하고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마치 망각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이게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볼 그 사람들만의 세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은. 김건희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말 망상에 네. 빠져서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이제 선거를 포기했구나. 대선을 포기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건 좀 또 이면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국힘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또 공당이잖아요. 그렇죠. 공당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게 또 맞는 건데 예컨대 그런 거죠. 그 내란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좀 우리를 좀 다시 한번 좀 믿어달라. 사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예 내란의 산을 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국민 유권자들이 계속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 유권자들한테 할 행동 아닌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또 정말 빡치는 지점은 이제 저런 후보와 저런 정당이 수백억 대 국민 혈세를 대선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어제 선관위 발표를 보면은 국민의힘에 242억 8,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242억? 예. 와. 보통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한테는 이제 총액의 절반을 이제 균등 배분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당 보조금 외에 이제 추가로 또 쓸 수 있는 자금 상한액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총 580억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펀딩도 할 수 있고 뭐 정치 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쓸 수 있는데 이게 15% 이상 넘으면은 전액을 보전받아요. 예. 그죠. 득표율 최종 15%를 넘으면. 그렇죠. 그래서 총 800억 넘는 돈을 국민 헬스로 보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또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인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는 상태잖아요. 김문수는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반헌법적인 후보와 정당이 대선에 뛰어드는 것까지도 이해가 양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800원 넘게 쓰고 있는 거야. 800원 넘는. 미친. 이걸 좀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못 받게 하는 방법은 15% 이하로 그렇죠. 득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TK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없어? 15%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근데 방법이 없어?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니까 당 사람들은 말리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탈당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탈당할까요? 어때요?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일단 탈당을 윤이 스스로 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아요. 지금 이제 국힘은 그 절차를 안 밟을 것 같고. 원래 밟아야죠. 그게 그렇죠. 정상이죠. 네. 국민의힘이 절차를 통해서 출당시키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죠.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건 하기 싫다. 근데
얘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사진 탈당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단일화를 붙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네가 나가면 우리가 준석이랑 단일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으니까 나가주렴. 뭐 이러고 있는 거라. 아니 근데 단지 물론 이제 첫 걸음은 윤석열이 탈당을 하는 거겠지만 그걸 별개로 아까도 뭐 이야기 드렸지만 내란에 대한 입장이나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는 어쨌건 대선 후보에서 이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힘은 계속해서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비대위원장이 된 그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약간 뒤에 말은 또 달라요. 내란이라는 표현 아예 안 쓰고 이제 뭐 탄핵의 강을 뭐 건넌 것에 진정하게 그렇게 건너려면은 미래 비전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 사죄가 아니고 미래 비전을 잘 만들면 이게 다 유야무야 그냥 그쵸. 되는 그리고 건가요? 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로 이제 갈라치기 해서 안 된다. 뭔 기준이야? 민주당처럼. 뭐 마치 이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냐 아니냐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근데 거잖아요. 민주당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일단 내란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 있고 탄핵 찬반은 국힘 경선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그치. 심지어 국힘 내부 경선에서 나온 쟁점이에요. 그치. 근데 김용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완전 그 유권자들을 좀 그냥 기만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이준석과 뭐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입장은 어찌됐건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고 계엄에도 반대했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뭘 무슨 그런데 단일화. 이렇게 하면 이준석이 이제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노려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당은 나갔고 윤석열은 나갔고 뭐 탄핵이란다.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 당이 뭐 거기 가담한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추경호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당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핑계 대서 자기도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의 뉘앙스 약간 바뀌었거든요 오늘.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 싫어한다. 약간 열었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50%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50%를 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국힘 혹은 보수층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는 이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어쨌든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거든요. 요거가 있는 거라서 계엄을 했던 그 세력과 손을 잡는 모양새라면 빠져나갑니다. 이재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제 우리 그 네, 여론조사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김용태 이분이 주장했던 뭐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건 안 하잖아. 그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안 하고잖아. 뭐 있나? 뭐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비전 얘기 안 하고 김문수는 그 얘기 이재명 옛날에 검사 사칭하지 않았냐부터 해가지고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사칭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니즘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고 있고 여기는 반 이재명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단일화도 반 이재명 단일화를 하자. 국가 비전을 놓고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 말 그대로면은 이재명 찍어야죠. 이상해 사람이. 아니 뭐 누가 보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어제 이어서 왜 이러시는 거죠? 거의 막 숨 넘어갈 때 기침을 하고 계셔서 괜찮으신가요? 네, 목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 떠들어가지고. 노화인가요? 노화? 마음이 아프네요. 배도라지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아무튼 뭐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국힘에게 15% 이하의 이 득표율을 안겨서 보조금조차도 못 받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방법이 없나. 여기 일단은 그 콘크리트 지지율 한 20% 되는 거죠? 그렇죠. 때려 죽여도 한 20% 넘는 거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쉽지 않네요, 이것도. 때려 죽이면 안 하나. 때려 죽이기까지는 아니고. 예. 때려 죽이면 20%까지 안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건 안 해봐서. 네. 네, 요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이게 뭔가요? 이제 원래 그 조의대의 이제 파기환송 주도를 하고 어쨌거나 그 재판 심리를 일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고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조의대가 대선판에 난입했다 맞아요. 이런 주장이 아니라 사실 뭐 그렇게 네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진상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한다. 조의대를 불러서 이제 청문회를 좀 하려고 네. 계획서를 채택했어요. 그게 오늘이었던 건데 예상대로 안 나왔습니다. 네, 조의대랑 이제 출석 요청을 한 인원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1명이랑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그리고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이렇게 해서 총 16명인데 대법원에서 이제 의견서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재판부,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재판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재판을 하는 법관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에 관한 이런저런 지적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건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형식적으로는 뭐 맞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 심지어 재판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들은 뭐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데 실제로 안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그걸 인정해 줬거든요. 네네. 그런 사법부 독립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나와서 재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판결이 좀 법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재판관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판사들이 어릴 때부터 축적돼 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이제 교육적 배경이라든지 뭐 집안 배경 이런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에서 이런 이제 푸닥거리하는 그건 하지 말자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뭐 그래서 얼핏 그 이번에 대법원에서 낸 입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뭐 본인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네. 아니 본인이 먼저 어쨌든 그쵸. 대법관들이 정치에 난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런 주장을 할 거면 본인들부터 중립을 지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상은 그쵸. 이제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는 음, 거죠.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독립적인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한 정치 세력이 또 정쟁을 목적으로 대법원장 불러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국힘에서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 불러오라고. 근데 민주당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 독립 훼손이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김명수가 그때 뭘 딱히 한 게 없어요. 굳이 했다고 한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죄가 있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 김명수를 더 세게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그래왔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특히 그쵸. 이번 사안도 그렇고 예전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하게 네.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대신 질문해주고 추궁도 하고 거기에 소상하게 답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독립성이라는 그 미명하에 국민 위에 있겠다. 입법부 위에 있겠다. 그런 군림하겠다는 좀 오만한 태도, 선민의식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특히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를 왜 회복해야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일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선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비롯한 이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출돼야 되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물론 국민의힘 지금처럼 뭐 내란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건 자기 지지자들은 뭐 그런 태도를 취해도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비리 사건 터지거나 이러면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사과도 하고 국민들 앞에 절하고 뭘 하고. 근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사법부는. 그러면 선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 버린 거예요. 선출하지 않을 테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소수의 편에 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선출해버리면 다수의 폭력으로 모든 게 지배되거든요. 근데 판사가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이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거 마지노선을 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잖아요. 지금 다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편이라기보다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의도는 그렇다는 게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 제가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럼 짜증이 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청문회가 추진될 때도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제도 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지금 이 상황을 뭐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 이제 사법부에 대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법 절차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법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재심 요건도 되게 까다롭죠. 요게 지금 사법부 안에서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선의에 기대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뭐 하나마나한 얘기니까 이럴 때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국회가 볼 때는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위배해버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버린 사건.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현행 제도에서 그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소유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하고 다르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을 3인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이제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다 임명 제청을 해요. 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이 합니다. 그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건데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권한을 다 준 이유는 독립을 지켜라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독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사법부이기도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심해 왔던 거예요. 87년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문영배 재판관 얘기했던 대로 87년 이후에 그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뭘 투쟁을 해서 쟁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투쟁으로 사법부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만들어냈다면 사법부 역시 그 중립성을 잘 지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 기간에는 웬만하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난 행위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걸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중립에 대한 너네 입장은 뭐냐? 그게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보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하거나 논쟁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지금 판사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판사회의가 아니라 그걸 국민 앞에 열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지 말고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국민들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갈라파고스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의회가 왜 와서 오라가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역으로 국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국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중립지대에 나가서 토론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랑 뭐 대법관하고 국회의장이랑 1대1 토론을 하시든가 뭐 이런 어떤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자리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정보 공개를 안 하는 마당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퉁쳐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우매한 국민들이요.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법 모르잖아.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야 라는 태도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만한 거죠. 오만하고 말 그대로 이제 선민의 씨 같은 게 그렇죠. 제일 센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센 거죠. 이제 보면은 아까 뭐 자정작용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게 이 판사 집단에 대한 자정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양승태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문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 묻어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보고서를 내요. 이제 하도 뭐라 하니까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냈는데 형사처벌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정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위 통보받은 사람 66명인데 그 중에 13명만 징계 절차 회부해요. 그 중에 정직이 제일 센 거거든요. 법관 징계법에는. 정직 3명밖에 안 시켜요. 나머지 다 견책, 감봉, 불문 처리하고. 심지어 나머지는 뭐 시효 만료 이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미뤘다는 거죠. 절차를.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또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도 온갖 영장을 다 틀어 막아놓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률이 그때 영장 기각률이 거의 9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원래는 엄청나다. 일반 사건에서는 정반대거든요. 어. 보통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을 따지면은 90% 넘어야 다. 기각이 네. 아니고 그쵸, 발부를 해주는 발부를. 게. 근데 이때는 심지어 통신영장 이런 것도 그 흔한 통신영장 이런 것도 안 내서요. 야, 정말 제 식구 감싸기 아주 끝판왕이었네요. 그러니까 기소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 근데 판사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야 또 동료 판사야. 그럼 결국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양승태 일당들은 다 무죄를 받았어요 지금. 야, 징계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좀 세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징계 제도가 법관 탄핵 제도인데 법관 탄핵하면 뭐예요 국회에서. 어차피 헌재에서 특히 법관 탄핵 사건은 되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심리해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헌재 재판관은 다 판사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내부에서 어떤 강하게 추궁해서 질책해서 어떤 처분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를 이 자기네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리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이게 얘네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적 통제를 아예 안 받는 유일한 기관인 거고 특히 아까 말했듯 그 선출직도 아닌데다가 특히 아까 그 양승태 건처럼 자기들 비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덮어줘요. 거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권위를 유지해온 집단인 거예요. 거의 뭐 절대 왕정 같은. 그렇죠.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법조계 전체의 황제인 것처럼 대법원장이 군림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그걸 봤던 게 이제 검찰이었죠. 근데 검찰이 전체를 쥐고 있는 거 검사 동일체라는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법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법자는 완전히 독립돼 있다. 물론 검사도 독립돼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그런 원칙을 해가지고 이거 논리 구성을 다 합니다. 그 국민들이 어느 검사를 만나든 똑같은 입장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의 입장이어야 된다는 건데 판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나 권력은 사실 딱 하나로 조직을 운영을 해요. 그게 인사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행정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독립돼 있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관위도 그렇고 완전히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사실상 독립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사권도 다 독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못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대법원도 그렇게 해서 독립시켜 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사가 3,000명이 넘어요. 한국에.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에게 다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권부터 이제 대법원장이 완전히 쥐고 있는 상황이고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권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왕정, 이 황제,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어울리는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있죠. 그래서 법원의 행정을 다루는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예산 인사를 다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치하는 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조직이 이제 그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 요렇게 이제 그래서 제왕적 대법원장이 있고 이들의 친위 부대가 있는데 이들이 다 판사예요. 그래서 요런 게 형성이 되니까 밑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법원 행정처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그 고법 부장판사로 올라가는 승진의 발판이고 실제로 양승태 사건 전에는 법원 행정처 차장이 그러니까 처장은
이제 대법관이니까 차장이 요직이란 말이에요. 음. 여기를 밟고 올라서야 이제 대법관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루트가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대법관, 뭐 헌재 재판관, 뭐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제 여기 출신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또 쭉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가서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 저기를 찍고 가야 되는. 그래서 요 상층부가 굉장히 공고하게 피라미드화 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문화가 비슷한 게 검찰이죠. 그래서 윗선에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윗선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튀는 판결하면 안 되죠. 대법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한 이게 체제 내화됩니다. 이게 사람 판사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법원 사법부의 핵심들의 어떤 정서로 형성이 돼 있었고 이걸 깨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또 다시 요거에 대한 평가가 재밌는데 이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 줄로 서 그러면 한 줄로 서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2개라는 거예요. 검찰과 법원? 아니죠. 군대와 법원. 검찰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거기 계파도 있잖아. 공안부와 특수부라는 양대 계파가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세력별로 분포돼 있는데. 네, 검찰한테 약간 더 간대해졌네. 제가 그렇지. 최강욱 그냥 걔네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조직의 문화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약간 조폭 양아치 문화라면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걸 배운대요.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대법원장이란 존재는 지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 뭐 이제 거의 듣는다는 거죠. 절대 존엄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제가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 어디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법원장 무오류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류가 전혀 법원은 없다. 오류가 없어야 하고 이거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무오류여야 한다는 개념들이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 과정을 좀 개혁의 시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줄여야 하고 그 핵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띠고 대법원장에 지명이 되고 이제 대법원장이 되죠. 그래서 행정처에 상금 법관이 33명이었거든요. 이걸 10명으로 줄여요. 법관을 많이 뺍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줄여서 2023년 퇴임할 때 이제 12명이 됐는데 조희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제 10명으로 출발하거든요. 늘려요, 다시. 17명으로 늘리고 18명으로 늘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됐으니까 그럼 법관이 임명이 되면 재판을 안 하거든요. 그 법관은. 33명은 원래. 지금 이제 17명인가 18명인가 그런데 이 법관들은 재판에 아예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행정만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무슨 심의관 이런 걸로 임명이 돼요. 심의관이 보통 이제 국장 바로 밑에 뭐 이런 사람이고 실장이나 국장도 판사고 이제 그 밑에 심의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실제 일을 해요. 판사인데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대표적인 사람이 양승태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정도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나요. 그 일을 많이 했던 검찰.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인데 수사나 기소나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행정 처리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을 다시 법관으로 채우면서 이걸 그러면 지금 늘어난 7, 8명의 이 사람들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이대로 똘똘 뭉친 다시 제왕적 그 대법원장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오고 있죠. 법원 행정처장도 그러겠죠. 원래 10명이었는데 17명으로 막 18명으로 늘어나고 막 자기 권한도 커지니까 뭐 요런 거에 대한
개혁을 백래시하는 반동이라고 하죠. 조이대는 사실 사법개혁을 백래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개혁이 그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혁이 진행됐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제 권력이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단계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게 원래 제 개혁대로 했으면 힘이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게 좀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법부의 거의 무소불위 같은 이 권력을 어쨌건 지금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이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제화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그 아까 언급했던 그 법원 행정처의 상금 법관을 줄인다는 것도 조이대 계속 마음대로 늘리잖아요. 또 김명수가 선의를 가지고 어쨌거나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김명수가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빵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이대처럼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확실하게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견제를 그리고 그런 걸 그걸 포함해서 실질적인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논의를 좀 진지하게 좀 네.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정권에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일단 지금 청문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국회에 대법원장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관행은 일단 없애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법사위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도 출석하도록 이제 의무화하는 뭐 그런 절차를 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탈탈 털려봐야지 이게 국민 무서운 거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위를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법원장이 이 어마어마한 3,000명이 넘는 조직의 수장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수장이고 이 판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고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다른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원합의체를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고 행정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그걸 대법원장 관리하에 하셔라. 그리고 어차피 판결이라는 건 법관들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뭘 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는 사실은 대법원이라는 법원 사법부라는 이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조직의 행정 사무를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전원 합의체가 열렸을 때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핵심은 이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을 완전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네. 그 개혁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게 이제 하면 될까요? 판사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하는 조직을 따로 두는 겁니다. 외국에 많은 제도가 있고, 예, 뭐 유럽에는 이제 최고사법평의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판사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나치랑 파시스트 정권이 이게 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쓴 거예요. 뭐 나치의 법률가들 뭐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걸 무슨 다른 데가 주는 게 아니라 판사의 인사 징계를 하는 프랑스로 보면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법원위원회를 만들고 법원위원회에 이제 대법원장 그리고 각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그 대법관 1명, 고등법원장 1명, 지방법원장 1명, 판사 2명, 검사 1명, 국사원 의원 1명, 변호사 1명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이 임명한 6명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걸 연 거죠. 거의 동순회. 네. 조금 법원 사람들이 많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인사를 여기서 다루는 거죠. 여기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에서도 핵심이 인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것도 요렇게 이동시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요런 의견들이 좀 나오죠. 그렇게 있고 프랑스는 이제 여기에 그 최고사법평의회에 그 사법권 행사 관련해서 이제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민이 있으면 제소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있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특이한 게 있어요. 프랑스는 뭔가요?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어요.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헌재가 있으니까 헌재로 이제 재판 소원을 올리자,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심제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잖아요. 요거과는 별개로 또 법관의 책임을 묻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이제 신중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오탄하고 이러면 기본권 침해예요. 아니, 그 문서의 오타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정혜림인데 강경원으로 썼다. 판결문에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렇습니까? 판결문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컨트롤 CV 많이 합니다. 어머. 옛날엔 검찰 공소장을 그냥 그대로 붙여가지고 검찰의 오타가 판결문의 오타가 판결문에 많아요. 똑같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요거가 이제 인사권을 좀 이제 법원의 갈라파고스의 인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인사권으로 그러니까 좀 펼칠 필요가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추천되는 거라면 이 추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하나의 어떤 동일한 인사권이 아니라 국민들과 이제 외부에 열어서 요거를 이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 변호사 단체에서도 좀 들어가고 이제 요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있었던 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개혁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결문을 보기 너무 힘들어요. 법조 기자 해보면 좀 아는데 기사들도 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기사들조차. 그러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건 있잖아. 버스 기사인데 동전 해가지고 800원인가? 그때 그 횡령으로 걸렸는데 실형 나오고 막. 그 뭐 노숙자가 뭐 얼마 캔맥주 훔쳐 먹었는데 뭐 실형 나오고, 실형 나오고. 징역형 나오고 막 이런 건 판결문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문 자체를 근데 그런 것들이 판결문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야? 주변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법대 다니는 친구한테 이건 뭐냐? 판사 또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게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영미법에 출발했다, 대륙법에 출발했다 여러 가지 뭐 그들 사이의 논쟁은 있지만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거든요. 근데 유명한 말이고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판사는 그 어떤 정치적 의견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넓은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제 판결로 말한 거잖아요. 판결로 정치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런 거라면 이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완전히 오픈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봐서 판단하자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거라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오픈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로그 기록도 요청하면 오픈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판결문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이 판결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권한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사법개혁이 미뤄져 왔던 중요한 그 과정이었는데 이걸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적 통제라는 국민들의 정보를 열고 국민들에게 인사권을 열고 국민들의 의견이 여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법개혁을 시도하는 이 시점에서는 좀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너무 숫자만 가는 것 같아서요. 뭐 100명으로 늘리자 이런 의견들이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다음 정권에서 바로 100명으로 늘리자는 건 아니었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사법부가. 근데 이제 바로 100명을 늘리자는 법안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의 그 가치는 뭐냐? 그것은 이런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으로 집중돼 있는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적 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되고 한축으로는 인사권, 한축으로는 정보 접근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죠. 국민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뭐 국민 참여 재판은 지금 되게 제한적으로 되고 그렇죠. 있는데 참여 재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 과정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 판사들이 어떻게 서로 논의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가지고 일정 정도 수준에서는 그 평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가 되고 이제 그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판사들이. 그럼 결국은 판사를 늘려야 된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의록 그렇죠. 그런 거. 그건 완벽히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했고 뭐 무슨 대법관이 무슨 말을 했고 이게 회의록이 있어서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 전원합의체에 올라왔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 미뤄왔거든요. 사법개혁이 계속 미뤄왔던 이유는 다른 걸 하다 보면 여기까지 손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왔어. 타이밍이 왔어. 네. 이제는 진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법개혁을 많이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좀 됐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그 양승태 사법농단에 또 발목이 잡혀가지고 또 많은 걸 못했고 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너무 내부에 맡겼다라는 게 평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 자체가 국민들의 통제,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도 참여하고 재판 과정을 열람할 수 있고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향이 있는 거라면 개혁 과정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고 국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100만 서명 운동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법 파동 그러니까 이게 그 파기환송이라는 사법 쿠데타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발단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의 근저에는 그 100만 서명 운동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이 진행되기 전에 1차적으로 저는 이 청문회 과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계속 불러야 안 나온다 하면은 네. 계속 불러야 돼.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너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너 기록 봤어? 언제 봤는데 어디서 봤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봤니? 그걸 다 보고 어떤 기록을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 그게 궁금한 거다. 그 판단은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 니네가 옳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럼 우리를 납득시켜줘. 그게 너희들이 그걸 다 봤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그에 대한 입장들이 어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고 이것이 국민들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법리 해석에는 이런 것들을 납득시켜주면 뭐 그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납득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납득할 수도 수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성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보려 하지 마. 이건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니 15만 원 훔친 거 알겠는데 뭐 맥주 훔친 거 알겠는데 그걸 감옥에 보내니? 우리 납득시켜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런 피로가 좀 있겠다. 그래서 요건 사법개혁의 출발은 뭐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합시다 이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태의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TV 토론 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정보 공개 다 해놓고 며칠 날 뭐 했고 며칠 날 뭐 했고 뭐 회의 때 무슨 얘기했고 이거 다 오픈하자는 거죠. 그러면 청문회 안 해도 되죠. 국회의원들한테 막 모욕당하는 거 이런 게 싫은 거라면 그러면 그 정보 공개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토론회를 열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열어보자는 거죠. 왜 정보를 안 주는 거냐. 오늘도 이 청문회 안 보냈거든요. 자료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네. 재판 관련한 기록을 보낼 수 없다. 그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검찰이 하던 행태예요. 수사 기록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잖아요. 자기가 캥기는 거 있으면 수사 기록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그런 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코어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있다. 요거를 해내야 된다. 국회가. 예. 독립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보를 공개하는 게 왜 독립성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밀어붙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사콜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잠시 있다가 시사콜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한무 기자가 이재명 후보가 그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발제가 오랜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갑자기 그 모범생 모드로 안경을 이렇게 쓰시고. 잘 어울려. 그 이재명 후보가 노조법 2, 3조 개정을 10대 공약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지를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노동절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해서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짚은 것처럼 그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그 이름이 나온 게 이제 쌍용차 사태에서 나온 건데 2009년 쌍용차 해고 정리에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 경찰 진압 과정은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했고 헬기로 뭐 체류액 뿌리고 네. 대형 새총으로 총알 쏴대고 뭐 특공대가 이제 공장 옥상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네. 파업이 이제 77일 만에 끝났습니다. 장기간 이어졌죠. 그렇죠. 그때 현장에 홍민철. 계셨잖아요. 안에서. 예, 있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 상도 받으셨다고. 아, 예. 받았습니다. 예. 네네. 그 멋있었는데 그때. 아, 예, 멋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랬습니다. 멋있었던 홍민철 기자가 그 현장에 계셨고, 네. 그 갑자기 박수로. 파업이 있은 이후에 쌍용차하고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2013년 재판부가 그 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47억. 네. 그리고 요 기사를 이제 시사인에서 읽은 배춘환 씨가 이제 47,000원을 보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힘을 합쳐서 47억 원을 모아서 노동자의 짐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그 보냈던 거고 3개월 동안 47,000명이 14억 원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월급 봉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냈던 것에서 유래가 돼서 노란 봉투법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노조법 개정안을 부르는 네. 약간 별칭 같이. 네, 그렇게 했었죠. 그 노란봉투법은 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 노동자가 이렇게 절벽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그 법조항을 보면 그 노조법 3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규정하는 건데요. 요 얘기를 좀 풀어보면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그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 그거를 정리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제 회사죠. 네네. 사용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다? 그럼 뭐야? 없다고 돼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전제가 붙습니다. 이 법에 의한 파업일 경우에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조법에 규정된 파업일 때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한 파업이 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조법 2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쟁이 그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조항이 이제 노조법 2조에 담겨 있는 건데 이 정당성을 인정한 범위가 지금은 굉장히 협소하게 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이제 좀 개선해달라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는 거는 그 목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네. 사측이 정리해고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발해서 파업을 하면 그건 그 정당한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정리해고를 할 때 네. 그 결정은 회사의 그 경영 정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거를 상대로 그 쟁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리해고를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냥 잘려라 이런 얘기예요? 경영 정권이라는 그 개념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뭐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거 해석이 되는 말고도 그러니까 이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쌍용차 사태 때 그 정리해고 규모가 2,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니까 이제 노조가 그 옥새 파업까지 이제 단행을 하게 된 건데, 네네. 그거는 그 정당한 범위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 47억을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법 조항도 그렇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노란봉투법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대우조선 해양 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었죠.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됐는데 벌써 시간이 좀 됐습니다. 2022년이었고요. 그 하청업체 소속 유치한 노동자가 네네. 사진이 많이 나왔죠. 그 0.3평의 철장에 스스로 몸을 가둔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 투입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파업은 이제 51일 만에 그 노동자들이 물러섰고 요때도 대우조선이 470억의 손해배상을 준 470억? 네. 근데 요거는 아직 1심이 안 나왔고 그 노조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가압류는 진행된 게 없다. 1심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이걸 혼자서 스스로 가둔 거잖아요. 이게 뭘 했다고 470억이나 나와? 그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도크를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도크를 점거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뭐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이게 수주 산업이라서 뭐 며칠 동안 일을 못해서 그만큼 돈이 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간 내에 그 선주한테 돈을 넘기면 그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470억 원이 뭐 온전히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일단 사측은 그렇게 청구를 했고 이제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거고.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뭐 손해가 뭐냐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파업이 있는지 간에 완벽하게 법을 다
지키고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완전하게 법을 지키는 합법 파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말은. 그 불법의 이제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이 정당하냐 아니냐였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사례를 2개 말씀드렸잖아요. 쌍용차랑 대우조선. 근데 이게 양상은 비슷한데 또 달라요. 다른 네. 점이 뭐냐면 노동자의 지위가 다른데 그러니까 쌍용차는 그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줄을 잃었었던 거고 그렇죠. 대우조선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줄을 잃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 파업할 때 그 윤석열 정권이 막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그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은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근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노조법 2조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정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그 의무를 지냐 안 지냐 요거를 정하고 있는 건데 규정이 이것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그 원청은 노동자랑 직접 계약을 맺지는 않죠. 그렇죠. 하청이랑 맺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키는 거는 원청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건 원청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법원 판결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오락가락한 거예요 지금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갈린다는 거는 그 자체도 되게 드문 일인데, 그죠? 그게 이제 건건이 다 이제 다 사례가 달라서. 예. 그 말씀을 드려보면 그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어요. 네. 이제 사건 자체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긴 또 그 조선소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 네네. 그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요걸 보고 그 노조를 만든 그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하청업체랑 계약을 끊어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이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 가입한 노동자들은 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노조 분쇄 전략 전형적인. 그렇죠.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노조가 그 부당노동 회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은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하청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지배력이 네, 원청. 원청이 있기 때문이다. 네네. 근데 왜 그 아까 경훈 선배가 여쭤보셨던 것처럼 왜 판결이 엇갈리냐? 그거는 그 지금도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 그 단체교섭 안 받아주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2010년 판결은 부당노동 행위에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 단체 교섭 의무를 규정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조금 헷갈려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노조법의 그 부당노동 행위와 단체 교섭에 관련된 사용자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근데 노조는 어쨌든 그 사측은 어쨌든 그 주장을 가지고 그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거고.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교섭에 응하지 않으니까 노조는 이제 소송을 걸어서 또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산이 안 되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계속 단체교섭을 안 받아주니까 네네. 그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놈의 대법원 전압이. 계속 이렇게 건건이 가야 하는. 이거부터 판결하라고. 아, 진짜. 왜 이건 안 하냐고.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 자기들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좀 피하는 거구만. 하지만 뭐 법원은 또 전향적 판단을 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하청 노동자라는 게 지금 예를 뭐 대기업 공장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뭐 노조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와서 뚝 봤는데 그게 이제 노조법 2, 3도 개정 요구하는 보도자료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콜센터 직원들
아, 그분들이 이제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 노조 얘기 보니까 하나은행이 용역 계약을 6개월 단위로 맺는다고 해요. 그 용역업체랑. 그러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리 목숨. 파리 목숨이다. 그리고 그 하나은행은 아니 그 콜센터 직원들은 우리랑 계약 맺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인사 관리인데 노무 관리하는 건데 따지자면 그냥 하나은행 인사과 같은 조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외부로 빼놓고 그 단체 교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인터넷 설치 기사 분들 맞아요. 뭐 그 얘기된 거는 LG 헬로비전 그분들도 그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또 불법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투쟁은 벌이니까 투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게 까딱까딱 해가지고 뭐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가 불법이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손배소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2, 3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회사의 직원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너 어디 다녀? 뭐 어느 전자 다녀.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전자 소속은 아닌 경우들이 많고. 너 어디 다녀? 나 무슨 호텔에서 일해. 그 호텔에서는 일을 하는데 그 호텔 소속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단체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당연히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그리고 저 사람이 그거 결정을 하지 않으면 노동 환경이 바뀌지가 않는데 주장을 하죠. 그러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탄압을 당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올라가고 고공농성을 뭐 1년, 2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손배 가압류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버티다가 2억, 3억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노동 구조가 이게 보편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이게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덮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고용관계는 이렇게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고용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어떤 투쟁이나 단체 행동과 이제 단체 협약을 맺는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 한국의 법의 문제는 정규직이었던 시절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난 여러 가지 고용 형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노조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너무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플랫폼 노조까지 가면 아주 복잡해지죠. 일단 그 하청 요거 아까 그 네네. 선배가 여쭤보신 거 하나 짚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38.2%고 OECD 평균은 11.8%.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크네요. 이름은 노조법인데 그 비정규직 노동자 40%는 노조법으로 이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 그 노동자들이 이제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 고용 형태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비율 33%는 임금 근로자만 따진 거고. 하청 뭐 이런.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임금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네.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특수고용직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택배 노동자. 그 서류상 이제 개인 사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고. 계약을 맺으면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랑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리점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청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지시는 다 대한통운이 합니다. CJ가. 뭐 작업 시간, 출근 시간,
뭐 이거 해라, 반품 회수해라, 뭐 이런 거 작업 지시가 다 원청에서 오는 거고 시스템도 이제 CJ가 구축한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기사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단체 교섭권을 부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예요. 네.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 노조가 먼저 중노위에다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다가 이거를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측이 요거를 행정소송을 다시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지는 거고 1, 2심 판결은 이제 일단 노조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3월에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또 거예요. 대법원이에요. 이런 걸 빨리 하라고 이런 걸. 속 터져. 그러니까 이게 사측이 노리는 건데 한국의 노동 문제는 5심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이 3심제라면 한국의 노동 문제는 5심제다 이렇게 불러요. 진노위, 중노위 그리고 이제 1심, 법원에서 2심, 1, 2, 3심 이렇게 해서 5심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7, 8년 막 이렇게 걸리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수수료를 몇 프로를 좀 낮춰보자고 뭘 했는데 이게 5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굉장히 그거 힘들죠. 하는 동안 또 사측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이게 손해배상 막 이렇게 들어오면 몇 억씩 들어오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내하청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면 플랫폼으로 넘어오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근데 사내하청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되는 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뭐냐면 판례가 쌓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오랜 재판들이 여러 번 진행이 돼서 판례가 쌓여야 이게 업계의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 형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판례가 쌓인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소송을 많이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례가 쌓이는 게. 근데 그분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사측이 소송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걸 빨리 해결하자 이래서 했는데 바로 소송 걸어버리니까. 행정소송으로 또 이어져 버리는. 그 비슷한 얘기긴 한데 배달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 기사분들도 똑같은 거고 요거 준비하면서 저도 본 건데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게 이제 우아한 형제들인데 우아한 형제들 밑에 자회사라고 우아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우아한 청년들이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아한 청년들 밑에 다시 하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은 그 하청과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라이더 그 노조는 일단 우아한 청년들 그 자회사랑 그 단체 교섭을 맺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아니 너네 하청업체랑 계약 맺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요거를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장님과 직원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둘 다를 형해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가 애매모호해요.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둘은 또 약간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노동자냐 아니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보통 하는데 내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돼. 이게 하나가 있고 요런 게 굉장히 많은 투쟁들이 벌어진 거고 또 한축으로는 사용자를 형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용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정책 결정자는 있는데 사용자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자인지가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명인데 이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서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인 거고 그 계약들이 여러 단계로 됐기 때문에 이제 요 다툼이 일어나지 못하는
근데 일부러 이런 거죠? 일부러 이렇게. 예. 예. 이걸 정규직 안 최소화하려고 어. 하는 그러니까 뭐 과정은 뭐 정규직 직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원청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형해화시킨 거는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이걸 유연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면 이 원청 쪽 그러니까 사용자를 형해화하는 과정은 사용자가 누군지를 불분명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지? 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장이 존재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사장님이 이걸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누구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형해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 어디에서 일해? 나 호텔에서 일해. 그렇죠. 명징하잖아요. 맞아. 이게 법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정 안에서는 요걸 이제 명확하게 하자는 건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이게 개정이 됐을 때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정 그쵸. 네네. 단체 교섭권이 이제 노조의 핵심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사측이랑 협상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조 단위에서 이제 하면 그나마 힘의 불균형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행 노조법상으로는 그 노조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뭐 좀- 사례인데 요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아까 형해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명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일을 해서 노동자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원청 여기에 형해된 이 중간에 복잡한 과정에 원래 처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궁극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존재에게 교섭의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은 무슨 정부에서 시책을 통해서 자 너희들은 월급을 100만 원 올려라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보통의 회사에서는 자기의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그냥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요구를 힘을 모아서 제기하고 힘을 모아서 제기하니까 회사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뭔 들어주고 뭔 안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단체 협상이라고 부르죠. 이게 수백 년의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 법제화되어 왔던 것이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하죠. 그게 같이 붙는 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협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노동자들이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장님이 짱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이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까지 잘 정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 너 니네 사장한테 가서 얘기해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장이니까 이 회사가 나와서 교섭 의무가 있다. 원청에게 교섭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노동조법 2조의 핵심이에요. 요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뀌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도 거기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호텔 사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호텔 사장님 경영진에서 3%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뭐 단체 협상을 통해서 비정규직은 3%로 하기로 했고 정규직은 2.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 건데 정규직은 그게 되지만 비정규직은 여기서 3%로 협상을 했든 말든 경영진에서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주는 건 20억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해버리면 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학교 비정규직이 있어요. 급식 이제 조리하시는 조리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핵심이었고 뭐 그 이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분들의 사용자 누구예요? 학교 아니에요? 그럴까요? 교육청하고 맺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학교? 학교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니까 아, 세금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올리려면 어디랑 해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와 맺어야 되는 건가요? 지자체랑 해요? 지자체에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교육청. 교육청에서? 근데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교육청으로 돈을 쏴주는 데는 어디일까요? 지자체겠죠. 정부죠,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보낸단 말입니다. 아, 그 지자체에서도 그래요? 또 주고. 아.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그걸 교부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중에 이제 그 월급이 이제 지급되는 거니까. 오, 그러면 복잡하네. 그렇죠. 학비 노조는. 네. 그러면 어디에다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음. 근데 이게 또 교육청별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월급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준 공무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그 공무원들은 그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했어요 교섭을. 노동자들. 교육감 협의회가 있단 말이죠. 아하. 교육감 협의회가 사실상의 사용자 그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체 협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이 많았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입투쟁이 벌어질 때 결국에는 이게 그 지방선거하고 다 잘해서 그렇죠. 된 거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보 교육감을 굉장히 그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교육부도 들어와요. 단체 협상할 때 그렇게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매년 교섭을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관여했던 친구가 있는데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이었고 중앙교섭 했던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절 상여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결정된 처음 명절 상여금이 나와요. 원래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정규직은 뭘 들고 가는데 미생 같은데 네, 누구는 식용유 들고 가고 근데 이분들은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명절 보너스를 받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었던 이런 시대였는데 10만 원이 딱 나와요. 엄청 울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너무 행복하다. 노조를 해서 너무 행복하다. 네. 왠지 찡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실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근속수당도 생겨나고 호봉이 약간 쌓이는 거죠. 실제 월급도 올라가고 또 노동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조가 급격히 커져요. 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 힘으로 다시 교섭을 해요. 야, 선수단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혹은 침해받았던 여러 가지 권리, 빼앗겼던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앉아서 교섭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한국은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떻게 해주고 뭐 지원금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플러스 알파고요.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거죠. 택배도 마찬가지거든요. 택배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CJ하고 앉아서 정확하게는 지금 CJ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택배 회사들하고 앉아서
교섭을 하고 거기서 수수료율이나 이런 노동 조건들을 좀 맞춰가자라는 걸 하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쨌든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을 하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깔끔하게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원청은 교섭 의무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노조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그런 시간이 탁 단축이 되니까. 그러네요. 지금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요 개정에도 이 얘기가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야오당하고 시민사회가 만든 법안이 이번 달 말 아니면 6월 초쯤에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법안은 다 만들어 놨고 그냥 뭐 절차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네네. 그 여쭤보신 것처럼 사용자 범위 네.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그 부분 깔끔해지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사측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그 손해배상 청구 못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상태라면 하청 노동자가 그 원청에 교섭 요구했을 때 원청이 들어야 되는 거고 네네. 안 들으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사측이. 그때 파업을 한 건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 법을 그냥 지켜라. 그런 거고 그 문제가 됐던 그 정리해고 관련된 네네네. 조건 그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니 그 구조조정하면 눈 뜨고 당해야 되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자리 지킬 수 있는 파업이라는 결의는 지켜주자 이런 이제 취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학을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대상도 줄여서 대상을 개인하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뭐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 저는 그때 이제 편집 담당 기자여가지고 그 쌍용차 투쟁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걸 못 견디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뉴스가 들어오면 저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몇 번째다라는 게 우리는 속보를 많이 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과거 기사들을 찾아서 이 숫자를 세야 돼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거의 30분 넘게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걸 개별 노동자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솔직히 집단적으로 40억을 맞은 거랑 내가 1억, 2억 맞는 거랑은 완전히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노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설령 뭐 재판에서 졌어. 그래서 40억이 됐어요. 뭐 그 액수도 이제 한정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이걸 개인으로 쫙 뿌려버리면 개인한테 이게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예. 설령 손해배상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개인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 당선되고 뭐 당선이 된다면 요거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에 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 개인한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뭐 부족하다면 부족한 건데 취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하려면 그게 사측이 개별 노동자별로 그 불법성을 입증하도록 해서 그걸 어렵게 하자. 그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자라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그 뭐 전반적으로 그 노조 쪽이나 뭐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조한테 그리고 파업도 노조 결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 네, 그런 게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 것 좀 뭐 논쟁적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법이 모든 게 다 선의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법이라는 건 바꿔야죠. 이게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좀 무슨 절대 진리성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은 그 사회의 합의이거든요. 네. 사회의 합의고 솔직히 이번 이 거부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뭐 특검 이런 거 말고 사회적 법안들이 있단 말입니다. 노조법이 그렇고 양곡관리법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거부권이 행사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 190명 가까운 사람이 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 법안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거든요.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고 사회적 합의가 진행이 된 거고 그걸 국회를 통과했다는 건 그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 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사업주나 이제 재계에서 많이 반발을 해왔죠. 이거에 아까 대해서. 뭐 얘기하시다가. 네. 근데 저는 뭐 한국의 이 사용자들이 좀 해외에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상당수가 외국 가서 법 지키고 일하거든요. 한국에만 오면 이상해져. 맞아. 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만 오면 네. 한국화로 바뀌어서. 그 예전에 그런 적이 그런다고. 한 10여 년 전에는 외국에서도 그런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신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일인가 어디에서 이건희를 거의 뭐 노동 탄압의 규제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니네 나라에서 무노조라며 뭐 이런 것도 하고 삼성이 지금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자체가 좀 바뀌려면 한국에서도 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법이 적어도 외국하고는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가게 이렇게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경영 못하는 거 노동자들한테 좀 떠넘기지 말고. 맞아요. 네, 근데 노동자들 파업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네. 그러니까 단체 협상이 되고 거기서 단체 교섭이 잘 이루어져서 단체 협약이 잘 맺어지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파업하려고 노조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 권리만 잘 그리고 노동자들도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잘 하진 않잖아요. 예.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딱 시급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무리한 것도 아닌데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 거부권이 있었던 그 법안들 그 중에서도 노조법이 발의가 되면 저는 그냥 출근하시자마자 사인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에 앞서서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거고 민주당이 여러 번 시도했고 뭐 야구당이 여러 번 시도했던 법이고 이번에 시민사회까지 힘을 합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통과될 거잖아요. 통과되면 저는 뭐 과감하게 1호 법안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공표하는 1호 법안으로 삼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어찌됐건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그 노동자였던 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더더욱이 또 뭐 어차피 10대 공약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더 네, 미룰 필요가 노조법 없을 2, 것 3조라고 같아요. 명시를 했으니까. 네, 써져 있더라고요. 뭐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전직 그 노동부 장관 했던 김문수 후보는 입장이 있나요? 망언을 그 요건 관련해서 그 후보 되고 나서 입장을 낸 건 못 봤고 네. 뭐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 폭탄이 낳은 결과를 잘 알 텐데 그 그렇게 상흔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짙은지 잘 알 텐데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네. 저러고 있으니 그것도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 요즘 그 막 인터넷에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이 사람이 진정한 뭐 노동자의 뭐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몰이를 뭐 하는 옛날에 있더라고요. 뭐 라떼 얘기니까 전두환 시절 얘기를 지금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김문수는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걸로 딱 정리되긴 해요. 그렇죠. 네. 새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 이제 빨리 치우고 이제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광장에 이게 저는 이제 뭐 지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탄핵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노총이 한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길을 열고 위원장의 길을 열고 그 한남동에서 이제 며칠을 밤새고 그쵸. 체포를 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 투쟁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 이제 광장의 방향이 사회 대개혁의 방향이라면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이제 2030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맨 앞에서 싸웠던 노동자들의 그 오래된 요 요구 이게 바로 채택이 돼서 바로 사회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이 그들의 준동이 다시 나타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노총이 예를 들면 에이 안 해주네 이러면 그들이 준동했을 때 싸울 맛이라도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준동이 있다 뭐 다른 종류의 뭐가 있으면 민주노총이 우리가 한 10,000명 가서 한번 때려볼까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저는 노동자들이 이 변화를 느껴져야 되고 솔직히 그 변화라는 게 무슨 엄청난 변화도 아닌 거거든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거부됐던 건데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그래서 저는 1호 법안으로 삼아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시사콜콜 2부 이 노조법 2, 3조 개정 관련해서 조한무 기자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